1978년 여름, 한 소녀가 공장 화장실에서 피 묻은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반장은 병원 대신 약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공장 문제된다. 그날 밤 그 언니는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언니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여공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장.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무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분이 당시 18살 경상남도 시골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녀였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기차를 타고 처음 본 대도시, 빌딩 숲과 자동차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 서울은 구경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집에는 동생 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품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내가 좀 나가서 일해줘야겠다. 동생들 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아빠 힘으론 안 되겠구나.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18살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을. 서울에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분이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 3층 건물에 빼곡히 들어찬 재봉틀과 여공들. 창문은 작았고 환기는 되지 않았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습니다. 첫날 관리자 김순덕이 말했습니다. 여기 규칙 간단해. 시간 지키고 할당량 채우고 말 안 하면 돼. 화장실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만 가. 근무 중엔 손 들고 허락받아. 그리고 기숙사는 밤 10시 점호. 늦으면 벌금. 알았지? 분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출근, 첫 인사, 첫 규칙. 그리고 그날부터 분이의 하루는 똑같아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공장으로. 7시 작업 시작. 재봉틀 앞에 앉으면 점심시간까지 4시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천을 잡고 바늘 아래 밀어넣고 페달을 밟고 다시 천을 잡고 반복, 반복, 끝없는 반복. 점심 30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삼키는 시간.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으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저녁 30분. 그리고 다시 야근. 밤 10시까지. 어떤 날은 11시까지. 바쁜 날은 새벽 1시까지. 재봉틀 소리만 가득한 공간.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귀를 메웠습니다. 여공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시간도 없었고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분이 옆자리에는 정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분이보다 2살 많았습니다. 영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야, 분이야. 어제 밤 꿈 꿨는데 내가 재봉틀이 된 거야. 진짜로. 손이 바늘이고 다리가 페달인 거지. 웃기지? 근데 깨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 나 사람이 아니라 기계인 것 같아. 영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알았습니다. 영자도 힘들다는 것을. 다만 웃으면서 버티는 것뿐이라는 것을. 공장에는 반장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 40 중반 남자. 그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여공들을 감시했습니다. 누가 느린지, 누가 딴짓하는지, 누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지.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12번. 손 왜 그렇게 느려? 할당량도 못 채울 거야?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뭐만 못하면 어떡해. 12번은 분이 앞자리에 앉은 17살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바느질이 삐뚤어졌습니다. 박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옷이라고 만들었어? 다시 해. 이건 내 월급에서 까. 소녀는 눈물을 참으며 실밥을 뜯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내일 내 모습일 수도 있다고. 실제로 사흘 뒤 분이가 당했습니다. 오후 작업 중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 분이는 천을 잘못 잡았습니다. 바느질 선이 어긋났습니다. 박 반장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야, 신입, 이게 뭐야? 너 일해온 지 며칠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래? 대신 일할 애줄 섰어. 너 하기 싫으면 나가. 분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을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가라고 하면 진짜 나가야 합니다. 그럼 집에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 관장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분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약한 애로 찍힙니다. 약한 애는 더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분이는 이를 악물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야, 분이야, 너 괜찮아?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 화장실 가서. 근데 울어봤자 소용없더라. 반장은 안 변하고 일은 안 줄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 분이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것, 그게 전부인 삶. 저녁이 되면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공장 근처 낡은 건물. 한 방에 6명씩 잤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밤 10시 점호. 관리자 김순덕이 방마다 돌며 확인했습니다. 다들 있나? 외출 금지야. 내일 아침 6시 기상이니까 일찍 자. 알았지?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공들은 누웠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힘도 없었고 위로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편지를 써야 합니다. 이번 달 월급 받으면 10만 원 보낼 수 있습니다. 동생들 학비에 보태라고. 엄마 아빠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써야 합니다. 서울 생활 좋다고, 일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써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분이는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하는 척했습니다. 손은 빨라졌고 실수는 줄었고 박 반장한테 혼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손을 봤습니다. 18살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손톱, 굳은 살, 바늘에 찔린 상처, 자국, 실밥이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손이 맞나? 1978년 8월 17일 목요일, 무더운 여름날, 공장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선풍기는 있었지만 여공들한테까지 바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가 재봉틀에서 손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 부품 사이에 손이 끼었습니다. 다른 여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감싸쥐고 있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자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조용히 해. 다들 왜 모여 있어? 각자 자리 가. 여공들은 흩어졌습니다. 분이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가 분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이야, 아파. 분이는 박 반장을 봤습니다. 반장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 반장은 분이를 노려봤습니다. 병원? 이 정도로? 조용히 해. 공장 문제된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영자 손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관장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조퇴하고 기숙사 가서 쉬어. 내일 출근할 수 있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영자를 부축해 기숙사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눕히고 나서도 영자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나 괜찮을까? 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영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열이 났습니다. 관리자 김순덕이 와서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열제 2알을 주고 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 그래도 안 나으면 그때 병원 갈지 생각해보자.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 언니 어디 갔어요? 김순덕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고향 갔어. 몸이 안 좋아서.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영자가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내보낸 거라는 것을. 그날 작업 시간 분이는 박 반장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장님, 어제 일은? 영자 언니는? 박 반장은 분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도 그만둘래? 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관장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너 대신할 애 얼마든지 있어. 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집에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 아니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이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18살 소녀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보이는 여공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공장을 다녔습니다. 2년, 3년, 5년. 언제부터인가 분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을 살았습니다. 기계처럼. 23세 분이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살림을 했습니다. 여공 시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왜냐하면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믿어줄까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묻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묻힌 것들은 언젠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2025년 분이는 이른둘이 됐습니다. 손녀가 학교 과제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공이었단다.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여공이요? 그게 뭐예요? 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살 소녀가 서울에 올라왔던 이야기. 하루 14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던 이야기.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했던 이야기. 동료가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야기. 손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참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어요? 분이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싸우면 잘렸어. 말하면 대신할 애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 돈 보내야 했거든. 손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2025년을 사는 아이가 1978년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단다. 말하면 약한 애가 됐고 울면 일 못하는 애로 찍혔지.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 그리고 그 침묵이 당연한 것처럼 됐지. 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받는 건, 다치고도 병원 못 가는 건, 말하고도 무시당하는 건,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어. 밖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기 손을 봤습니다. 72살의 손.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손. 더 이상 재봉틀 앞에 묶여있지 않은 손. 분이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 기억해라. 당연한 건 없어. 모든 권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그 작은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실을 꺼낼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